박은지, 내가 지금 쏟은 이 커피, 내 남편 살리려고 내가 3일 밤낮 불 앞에서 피눈물로 달인 조청과 식혜보다 더 향기롭더냐? 그래, 마음껏 웃거라. 내가 비웃는 이 끈적한 오물이 내 화려한 인생을 어떻게 집어삼키는지 오늘 똑똑히 보여주마. 저는 경기도 양평의 끝자락, 이름도 없는 작은 마을에서 10년째 흙을 만지며 사는 68살 이정숙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그저 허리 굽고 얼굴에 검버섯 핀 흔하디흔한 시골 할머니로 압니다. 가끔 텃밭에서 딴 상추나 깻잎을 이웃집 대문에 걸어두고 오면 아이고, 옥분이 할매 고마워요. 소리를 듣는 게 제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인 그런 노인네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가 매일 아침 구멍난 장화를 신고 밟고 서 있는 이 투박한 땅덩어리가, 그리고 저 멀리 서울 신도시 한복판에 우뚝 솟아 위용을 자랑하는 35층짜리 JS 호텔이 모두 제 명의라는 사실을요. 저는 평생 부동산 컨설턴트로 일하며 전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남들 잠잘 때 지도를 펼쳤고 남들 밥 먹을 때 현장을 뛰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자산이 어느덧 2천억 원이 넘더군요. 하지만 제 자식만큼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끼리 칼부림하고 부모를 등지는 그 끔찍한 세상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10년 전 저는 아들 민준이에게 큰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 빚쟁이들이 몰려오니 엄마는 시골로 숨으마. 아들 녀석은 하늘이 무너지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내가 진짜 사람이 되는 길이란다. 그렇게 내려온 시골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세련된 도시 여자 박은지를 데려왔습니다. 처음 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더군요. 저를 보는 그 아이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시어머니를 훑어보는 그 시선에는 동정도 예의도 없었습니다. 오직 귀찮고 가난한 짐짝을 보는 듯한 경멸만이 가득했죠.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내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내가 조금만 굽히면 내 아들이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가난을 이용해 영악하게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텃밭에서 땀 흘리며 흙투성이가 된 모습을 몰래 찍어 자기 SNS에 올리더군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 수발 드느라 오늘도 잠 못 자는 천사 며느리라는 가짜 제목을 달아서 말입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칭송하고 후원금을 보낼 때 저는 그저 못 본 척했습니다. 그게 가족을 지키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사건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쇳소리가 나더군요. 엄마, 나 요즘 기관지가 너무 안 좋아. 밤새 기침하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자.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2살이나 먹은 훌쩍 큰 아들이지만 어미 마음은 늘 그 아이가 67살 어린애 같습니다. 저는 그 길로 산에 올랐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아들놈 먹일 귀한 약재를 찾기 위해 덤불을 헤쳤습니다. 겨우 구한 약도라지와 수령 100년은 된 듯한 산더덕을 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쌀을 삭혀 조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조청 만드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아십니까?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눌어붙고 탑니다. 68배 늙은 몸으로 펄펄 끓는 대형솥 앞을 지켰습니다. 3일 밤낮을 잠 한숨 자지 않고 긴 나무 주걱으로 솥바닥을 저었습니다. 연기는 눈을 찌르고 뜨거운 김은 살갗을 데웠습니다. 다리는 코끼리처럼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오직 내 아들 목구멍에 넘어갈 달콤하고 귀한 약이라는 생각에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황금빛으로 빛나는 진득한 조청 2병과 직접 삭혀 살얼음 띄운 식혜 1병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자기 2겹으로 소중히 싸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마침 그날은 며느리가
제가 주인인 JS 호텔 70층 펜트하우스에서 대규모 파티를 여는 날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 땅을 제 허락도 없이 담보 잡혀 빌린 100억 중 일부로 열게 된 호화 파티였다더군요. 서울역에 내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JS 호텔. 정문 앞에는 번쩍이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젊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낡은 꽃무늬 보따리를 가슴에 꼭 껴안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땀 냄새가 날까봐 구석진 자리에 서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그때였습니다. 화려한 핀 조명 아래 며느리 박은지가 수백만 원짜리 명품 드레스를 휘날리며 하객들에 둘러싸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아가, 민준이 애미다. 하지만 제 목소리를 들은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괴물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이 노망난 할망구가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며느리는 주변 하객들이 쳐다보자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제 가슴에 안긴 보따리를 발로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제가 3일 밤낮 잠 못 자며 달인 조청이 로비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진득하고 검은 조청이 마치 제 피눈물처럼 하얀 대리석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귀한 약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 내 구두에 이게 뭐야? 이 끈적거리는 오물 당장 안 치워?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제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68 시어머니의 얼굴이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며느리는 옆 하객이 들고 있던 얼음 가득한 아이스 커피를 뺏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머리 위로 천천히 부었습니다. 어머님, 냄새나니까 좀 씻으라고요. 아, 이왕 젖은 거 바닥이나 깨끗하게 닦으세요. 우리 집 청소부 하면 딱 맞겠네. 아니, 청소부도 아깝지. 쓰레기니까. 얼음 조각이 옷 속으로 들어가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커피와 조청이 섞여 눈앞을 가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그 끈적한 액체 사이로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아들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이내 창피하다는 듯 고개를 휙 돌려버렸습니다. 엄마, 제발 창피하게 왜 이래. 경비원 아저씨, 여기 이 노인네 좀 빨리 끌어내요. 제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30년 넘게 고생하며 키운 보람이 3일 동안 불 앞에서 빌었던 그 간절함이 바닥에 쏟아진 조청보다도 더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무너진 자존심을 주워 담았습니다. 아니, 자존심이 아니라 어머니라는 이름의 껍데기를 벗어 던졌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은 자식을 위한 길이 아니라 독을 먹이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끈적거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이미 하객들과 웃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호텔 지하 보안실로 향하는 전용 통로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등 뒤로 저 할머니 뭐야? 진짜 더럽다는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지하 보안실 문이 열리자 제 정체를 아는 유일한 사람 김 실장이 경악하며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몸이 왜 이 꼴이? 저는 김 실장의 손을 제지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 실장, 15년 전 금고에 넣어뒀던 내 실크 정장 꺼내와. 그리고 70층 펜트하우스. 오늘 파티 주인공이 누구인지 이제 진짜 주인이 가르쳐줄 때가 된 것 같구나. 김 실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조명팀과 보안팀 즉각 대기시키겠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았습니다. 조청과 커피로 범벅된 늙은 여자가 아니라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부동산의 여왕, JS그룹 이정숙 회장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 박은지. 내가 말한 그 오물의 맛이 얼마나 쓰디쓴지 오늘 내 화려한 인생을 재물 삼아 똑똑히 가르쳐주마.
호텔 지하 4층 일반인은 존재조차 모르는 비밀 통제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김 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최고급 실크 정장이 은은한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은퇴를 선언하며 금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옷입니다. 그 위로 제 이름이 새겨진 자개 명패와 JS그룹 회장 직인이 든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김 실장이 건네준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에 묻은 조청과 커피를 닦아냈습니다. 끈적거리는 액체가 닦여나갈 때마다 제 가슴속의 망설임도 함께 닦여나갔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를 곧게 펴고 올린 머리를 단정하게 만졌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을 걸치고 목에는 어머니의 유산인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화장기 없던 얼굴에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바르자 로비에서 청소부 취급받던 시골 노파는 사라지고 한 시대를 호령했던 부동산의 여왕 이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김 실장 70층 상황을 대형 스크린으로 연결해 화면 속 펜트하우스는 눈이 멀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턱시도를 입고 사람들과 웃으며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고 며느리 박은지는 중앙 무대에서 가증스러운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서 제가 수발드느라 정말 고생했거든요. 하지만 제 정성에 감동해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저에게 상속해 주셨답니다. 그 거짓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 3일 밤낮 조청을 다리던 어미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다니. 며느리의 위선은 이미 인간의 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 전용 초고속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35층까지 올라가는 단 10초의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심장에 칼을 꽂은 자식들을 단죄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준비됐나? 네, 회장님. 모든 정권은 회장님 손안에 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단 30초의 시간.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홀몸으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수천 번의 수모, 그 수모를 이겨내며 일군 2제국. 그런데 그 제국의 꼭대기에서 내 자식이 내 심장에 칼을 꽂고 있다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35층 연회장 입구에는 보안 요원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보는 중년 여인의 기세에 압도되어 길을 터주었습니다. 연회장 내부는 며느리의 자축 연설로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 가문이 JS 호텔 20주년 기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제가 들어섰지만 사람들은 며느리가 준비한 기념 영상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에 뜬 것은 며느리가 기대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암흑천지가 된 연회장, 홀로 빛나는 스크린 속에는 조금 전 로비에서 벌어진 적나라한 광경이 재생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보따리를 걷어차고 조청이 쏟아진 바닥에 커피를 부으며 오물 당장 치우고 꺼지라고 소리치는 장면. 그리고 비겁하게 고개를 돌리는 아들의 모습까지.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저게 박은지의 실체야? 치매 수발한다더니 학대를 하고 있었네. 영상은 멈추지 않고 며느리가 제 인감을 훔쳐 이제 이 땅은 내 거야라며 비열하게 웃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비쳤습니다. 화질은 너무나 선명했고 현장의 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박은지의 실체야? 치매 시어머니 수발든다더니 로비에서 저렇게 학대를 하고 있었어? 완전 사기꾼이네. 저 노인이 호텔 주인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스크린 속의 영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시골집 안방 장롱을 뒤져 제 인감 도장을 훔치는 장면, 그리고 대출 서류에 몰래 도장을 찍으며 이제 이 땅은 내 거야라고 비열하게 웃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노출되었습니다. 아, 꺼. 당장 꺼. 며느리 박은지가 스크린 앞으로 달려가 소리를 질렀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얼굴을 가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연회장의 환한 핀 조명이 켜지며
제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이 제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모시지 못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전 직원이 회장님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박은지는 사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저 여자는 치매 걸린 시골 할멈이라고요.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은지 씨, 내가 아까 쏟은 조청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의 땀이란다. 그리고 내가 훔친 내 도장으로 빌린 100억 대출. 그 돈을 빌려준 투자회사의 실소유주가 바로 나다. 너는 시어머니 돈을 훔쳐서 시어머니에게 빚을 진 거야. 오늘부로 전액 상환을 요구한다. 상환하지 못하면 사문서 위조와 노인 학대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될 거다. 며느리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빌었지만 저는 우아하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김 실장, 대기 중인 경찰들 들어오라고 해. 저는 김 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김 실장이 며느리 앞으로 서류한 뭉치를 던졌습니다. 이건 내가 오늘 파티를 위해 빌린 100억 대출 채권 양도서다. 그 돈을 빌려준 투자회사의 실소유주가 바로 나다. 즉, 너는 시어머니 돈을 훔쳐서 시어머니에게 빚을 진 거야. 그리고 조항을 잘 읽어봐라. 대출 실행 과정에 부정이 있을 시 전액 즉시 상환한다. 오늘부로 내가 쓴 100억, 그리고 내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사에 들어간 투자금 200억. 모두 전액 상환 요구하겠다. 저는 그녀의 손을 우아하게 뿌리쳤습니다. 살려달라고? 아까 로비에서 내가 조청을 닦으며 빌 때 너는 뭐라고 했지? 청소부처럼 다 닦고 나가라고 했지? 그래. 이제 내 인생에 묻은 오물들을 내가 직접 닦아낼 차례다. 박 실장, 미리 대기시켜둔 경찰들 들어오라고 해. 사문서 위조 및 노인 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 파티장은 순식간에 범죄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하객들은 침을 뱉으며 며느리를 비난했고 며느리는 수갑이 채워진 채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석에 처박혀 떨고 있는 아들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제 발밑으로 기어와 통곡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은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엄마도 편하게 모실 수 있다고 해서. 아니, 민준아. 너는 비겁했던 거란다. 내 애미가 수모를 당할 때 고개를 돌렸던 그 비겁함이 너를 죽인 거야. 넌 오늘부로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신발, 시계까지 모두 내려놓고 빈손으로 여기서 나가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 이 애미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연회장의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죄를 지은 그들에게 지옥보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저는 70층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10년의 인내를 불꽃처럼 태워제로 만들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며느리 박은지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지던 그 순간 사람들은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에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을 믿었던 대가가 머리에 쏟아진 커피와 짓밟힌 조청이었다면 그 배신에 대한 대가는 상대방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리는 철저한 파멸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치매가 아니라고? 며느리는 경찰서 취조실에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치장 창살을 붙잡고 우리 시어머니 치매 노인이에요. 저 여자가 하는 말 다 헛소리라고요.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면회를 간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눈을 부릅뜨며 독설을 내뱉더군요. 야, 이 노인네야. 내가 감히 나를 여기 가둬? 너 내일이면 다시 시골 구석에서 흙이나 파먹을 할망구 주제에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당장 지배인 부르고 변호사 불러. 너 오늘 내 손에 죽어. 저는 며느리의 그 악에 받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내 아들의 아내였고 내 손주를 낳아줄 거라 믿었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를 끌어당겨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취조실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박은지, 정신 차리거라. 내가 그토록 믿는 내 아버지는
지금 검찰청 지하에서 조사를 받고 있단다. 내가 내 인감을 훔쳐빌린 100억.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내 아버지의 부실 건설사 박앤박 건설의 채무를 갚는데 80억이 쓰였더구나. 사문서 위조의 횡령, 그리고 배임까지. 너 혼자 감옥 가기 억울할까봐 내가 내 아버지 길동무까지 만들어줬으니 외롭지는 않을 거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 돈은 내 투자금인데. 투자금? 박은지,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어. 내가 돈을 빌린 그 골드문 파이낸스라는 곳, 그게 바로 내 개인 투자회사야. 내가 내 돈을 훔쳐서 나한테 이자를 내고 있었던 거란다. 세상 천지에 이런 바보 같은 도둑질이 어디 있느냐? 내가 판 함정에 내 아비와 내 인생이 통째로 매장당한 기분이 어떠냐? 며느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입술을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도끼를 품고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는? 민준 씨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당신 아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그 녀석은 지금 길거리에서 내가 사준 명품 옷을 다 뺏기고 쫓겨났단다. 부모를 배신한 놈에게 남는 건 참 바람 부는 거리뿐이지. 이제 너를 구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탐욕의 대가 복수의 칼날은 며느리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 박 사장은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며 건설업을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 며느리가 제 돈을 훔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방관하고 오히려 그 돈을 자기 회사를 살리는 데 썼습니다. 저는 즉각 채권 추심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빌린 100억뿐만 아니라 박 사장이 예전에 제 지인들에게 사기쳐서 가져간 땅들까지 모두 법적으로 엮어버렸습니다. 저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24시간 그들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박 사장은 제 시골집 앞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사돈, 아니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 은지가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제 회사가 부도나면 수백 명의 직원이 길거리로 나앉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고추를 따다 말고 그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로비에서 며느리가 제 머리에 부었던 그 식어 빠진 커피 한 잔을 종이컵에 담아 그에게 건넸습니다. 박 사장님, 당신 딸이 내 머리에 이 쓴 액체를 부을 때 당신은 옆에서 뭐라고 했지? 우리 딸 성격 하나는 확실한 애라며 껄껄 웃지 않았나? 당신 딸이 내 30년 세월과 정성을 오물 취급할 때 당신은 내 재산이 탐나서 박수치고 있었지. 이제 와서 직원들 핑계를 대? 당신이 망하는 건 직원들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그 끝도 없는 탐욕과 자식 교육 실패 때문이야. 이 커피나 마시고 당장 내 집 마당에서 꺼지게. 흙 더러워지니까. 결국 일주일 뒤 박 사장의 건설사는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살던 호화 아파트와 친정집의 모든 가구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명품 가방과 보석들도 모두 경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는 정신적 충격으로 쓰러졌고 그 집안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인과응보의 결말 드디어 최종 선고 날. 법정안은 취재진과 호기심 어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의를 입고 나타난 며느리 박은지는 불과 몇 달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최후 변론에서도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그저 시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고 싶었을 뿐입니다. 시골 생활이 힘드실까봐 공기 좋은 요양원으로 모시려고 준비 중이었고 사업 자금은 나중에 다 갚으려고 했습니다. 이건 고부간의 갈등일 뿐이지 범죄가 아닙니다. 그때 제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법정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지 않고 판사를 바라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는 게 제정신이냐고. 하지만 저는 부모이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며느리는 돈을 위해 천륜을 저버렸고 제 아들은 그 탐욕에 눈이 멀어
제 애미가 짓밟히는 걸 방관했습니다. 자식이 벼랑 끝으로 뛰어가고 있다면 그 옷자락을 붙잡는 게 부모가 아니라 그 발목을 꺾어서라도 멈추게 하는 게 진짜 부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여자가 지은 죄는 단순히 돈을 훔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와 정성을 쓰레기 취급한 죄입니다.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판결은 냉혹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상습 노인 학대, 판사는 면의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학대를 저질렀다. 또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법봉 소리가 3번 울릴 때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7년이라니 내 청춘 어떡해.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재판이 끝나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찬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승리감은 없었습니다. 그저 썩은 환부를 도려낸 뒤에 쓰라림만 남았을 뿐이죠. 며느리는 이제 차가운 시멘트 벽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명품 가방도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수만 명의 팔로워도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져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처지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김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김 실장, 이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태워버리게. 내 인생에서 박은지라는 이름 석자를 완전히 지우고 싶네. 여러분,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이지요.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선 성은 모래성보다 약합니다. 며느리는 2천억이라는 거대한 성을 탐냈지만 결국 자기가 판 작은 함정에 빠져 평생을 어둠 속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양평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며느리가 오물이라 불렀던 흙이 있고 제가 지켜야 할 진짜 가치들이 있으니까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생을 속죄와 나눔으로 채우려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 지나고 양평의 산자락에는 다시 평온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2천억 자산가 JS그룹의 회장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되찾았지만 제 마음은 시골집 툇마루에 앉아있을 때가 더 편안했습니다. 며느리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저를 어지럽히던 소음들도 잦아들었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구멍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인데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닙니까? 옷 한 벌 안 남기고 내쫓으시다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살점 같습니다. 제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제 아들은 돈이라는 독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 독을 빼내지 않으면 설령 수천억을 물려준들 평생 남의 비위나 맞추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 휘둘릴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자식을 다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 아이의 세상을 무너뜨리기로요. 아들이 쫓겨나던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맨발로 쫓겨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문을 걸어 잠그고 가슴을 쳤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내가 살 길이란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의 소식을 일절 묻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이 거처를 보고하려 할 때마다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부모의 눈길이 닿는 곳엔 자립의 싹이 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달에 한 번씩 우체통에는 아들의 흔적이 배달되었습니다. 어떤 달은 공사장에서 얻어온 목장갑 한 켤레가, 어떤 달은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배지밀 한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물처럼 방 한구석에 모아두었습니다. 마침내 초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는데 대문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더군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 제 아들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시계를 자랑하던 예전의 아들은 없었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려 거칠어졌고 옷에선 땀 냄새와 시멘트 가루 냄새가 섞여 났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아들은 마당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수건으로 감싼 무언가를 소중하게 꺼냈습니다. 다름 아닌 조청 한 병이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저를 위해 3일 밤낮을 다리셨던 그 조청, 제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서 주말마다 명인분을 찾아가 배웠어요. 엄마 맛에는 못 미치겠지만 제 진심을 담았습니다. 아들이 내민 조청 한 입을 맛보았습니다. 1년 전 제가 울며 먹었던 것보다 훨씬 쓰고 투박했지만 제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했습니다. 아들의 눈물과 땀이 섞인 그 맛이 가슴속 응어리를 눈 녹듯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워 흙 묻은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민준아, 고생 많았다. 이제야 내가 진짜 내 아들 같구나. 그날 밤 저는 아들과 함께 툇마루에 앉아 저는 제 마지막 결심을 전했습니다. 민준아, 내 재산 2천억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돈으로 너처럼 길을 잃었던 청년들 그리고 버려진 노인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 거다. 너는 내 힘으로 번 돈으로 내 가정을 다시 일구거라.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살겠니?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이제 저는 회장 아들이 아니라 제 땀으로 하루를 채우는 노동자 이민준으로 살고 싶어요. 돈보다 더 큰 유산이 제 손에 있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인생은 참 묘합니다. 며느리가 제 머리에 부었던 그 쓴 커피는 사실 저와 제 아들을 깨우는 강력한 각성제였습니다. 그 수모가 없었다면 제 아들은 영원히 돈밖에 모르는 괴물로 남았을 테니까요. 사랑도 때로는 매정한 칼날이 되어야만 자식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낭떠러지 끝에서 그 손을 놓아줄 용기도 필요합니다. 부모의 그늘이 너무 넓으면 자식은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아들과 함께 텃밭을 일굽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흙을 만질 때 저는 비로소 회장이 아닌 엄마 이정숙으로 가장 행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쓰디쓴 커피가 쏟아졌나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쓴맛 뒤에는 반드시 정직한 땀이 주는 달콤한 조청 같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하루 되십시오.